여러분 혹시 잉카 제국이 왜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페인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불과 168명의 병사로 이끌고 쳐들어와서 청동기 문명인 잉카가 총과 말을 가진 유럽 군대에 무참히 패했다. 맞습니다. 역사 교과서에는 그렇게 쓰여 있죠.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상식에 정면으로 반박하려 합니다. 잉카 제국은 스페인에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피사로는 그저 무너져 내린 건물의 잔해를 주워 담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한 역사 수업이 아닙니다. 제국이 망하는 구조적 메커니즘, 그리고 강력해 보이는 시스템이 어떻게 내부의 균열 하나로 산산조각 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조직, 기업, 국가의 시스템과 똑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잉카 제국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대한 마추픽추, 정교한 석조 건축물,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 그리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강력한 전제군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잉카 제국을 잘 정비된 하나의 거대한 조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내부는 전혀 달랐습니다. 대중의 오해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잉카는 단결된 강대국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외부의 침략자에게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딴 거 왜 공부해? 이미 망한 문명인데 스페인 놈들이 무지막지하게 총질해서 이긴 거지. 자,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거꾸로 본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잉카 제국은 스페인이 오기 전부터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피사로가 도착한 1532년, 그 시점의 잉카 제국은 과거 180년간 쌓아 올린 영광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내부는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건물과 같았습니다. 겉에서 보면 웅장해 보이지만 문을 열면 기둥이 썩어 있고 벽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본질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잉카 제국의 몰락 본질은 강한 제국이 약한 외부 세력에 의해 정복당한 사건이 아닙니다. 본질은 내전과 전염병으로 자멸한 거대 조직이 마지막 단계에서 외부의 작은 충격에 의해 산산이 부서진 사건입니다. 핵심은 스페인의 무기가 아니라 잉카 자체의 구조적 취약성에 있습니다. 이 취약성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형제 간의 내전으로 인한 국가 분열. 둘째, 지나친 중앙집권 체제로 인한 시스템의 유연성 상실.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168명의 스페인 군대는 안데스 산맥에서 단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건 마치 축구 경기로 비유하면 상대팀이 자기 편 골키퍼와 수비수끼리 싸우다가 골문이 텅 빈 상태에서 공을 차 넣은 것과 같습니다. 골을 넣은 선수를 칭찬하기 전에 먼저 왜 골문이 비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제 구조적 근거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내전입니다. 1527년 잉카 제국의 황제이자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우아이나 카팍이 갑자기 사망합니다. 원인은 천연두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연두는 누가 가져왔을까요? 바로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몰고 온 전염병이었습니다. 잉카인들은 이 전염병에 대한 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흔한 감기 수준의 병원균이 아메리카에서는 치명적인 무기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황제가 죽자 그의 두 아들인 우아스카르와 아타오알파 사이에서 왕위 계승 전쟁이 터집니다. 제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남쪽의 수도 쿠스코를 장악한 우아스카르와 북쪽의 키토를 거점으로 삼은 아타오알파. 이 형제는 서로를 완전히 적으로 돌렸습니다. 수십만 명의 잉카 병사들이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전은 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5년 동안 제국의 모든 자원이 내전에 소모되었습니다. 제국의 모든 행정 시스템, 군사체계, 도로망은 내전을 위해 동원되었습니다. 인구는 급감했고 제국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아타왈파가 승리했지만 그가 거둔 것은 폐허뿐이었습니다. 승리한 제국의 지도자는 피로 물든 왕좌에 앉았지만 그 아래에는 굶주린 백성과 파괴된 인프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피사로가 나타납니다. 1532년 168명의 스페인 군대가 안데스 산맥을 넘어왔습니다. 만약 잉카 제국이 평화로운 통일 상태였다면 이 소규모 군대는 그냥 잉카의 도로를 따라 걷다가 숨만 쉬어도 전염병에 걸려 전멸했을 겁니다.
실제로 스페인인들도 전염병에 시달렸고 많은 병사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내전으로 피폐해진 아타후알파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피사로와 만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구조적 약점, 지나친 중앙집권 체제의 치명적 결과입니다. 잉카 제국은 황제가 모든 결정을 내리는 완벽한 피라미드 구조였습니다. 황제가 살아있고 명령을 내리면 도로와 전령 시스템을 통해 전 제국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황제가 포로로 잡히면 시스템 전체가 마비됩니다. 피사로는 이 점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는 아타후알파를 함정으로 유인해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 순간 잉카 제국의 모든 행정과 군사 명령 체계는 마비되었습니다. 아타후알파는 몸값으로 방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의 황금을 바쳤습니다. 2번이나요? 하지만 피사로는 그를 풀어주지 않았고 결국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스페인의 무기가 아니라 지휘관 하나가 사라지자 전 제국이 움직임을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잉카 군대의 총사령관이자 신과 같은 존재인 황제가 사라지자 수십만의 군대는 리더십을 잃고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지나친 중앙 집권의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잉카 제국이 각 지방에 독립적인 군사 지휘권을 주고 황제가 없어도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면 피사로의 168명은 절대 잉카를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급망과 밸류체인 관점에서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잉카 제국은 3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로망, 카팡냔을 운영했습니다. 이 도로망은 전국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였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간격마다 역참인 탐보를 두고 전령인 차스키스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이 시스템은 완성품인 제국의 통치를 가능하게 한 핵심 부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전과 전염병으로 이 부품들이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수리하는 사람들이 죽거나 병사로 끌려갔고 전령 시스템은 마비되었습니다. 스페인 군대는 이 망가진 시스템을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잉카의 도로를 타고 빠르게 이동했고 현지 부족들의 불만을 이용해 동맹을 맺었습니다. 잉카 제국에 복속되어 있던 여러 부족들은 중앙 권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스페인 편에 섰습니다. 결국 잉카 제국을 지탱하던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제국 전체가 붕괴한 것입니다. 이건 마치 대형 마트의 물류 시스템이 마비되자 전국 모든 매장이 동시에 문을 닫은 것과 같습니다. 핵심 인프라가 무너지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거시구도로 보면 이 사건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신대륙과 구대륙의 충돌이었고 면역 체계가 다른 두 세계의 충돌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전염병을 같이 실어왔습니다. 천연두, 홍역, 독감. 이 병원균들은 잉카인의 면역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전염병으로 사망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조적 변화입니다. 단기 테마가 아닌 인구와 사회 구조 자체를 바꿔버린 거대한 흐름이었습니다. 스페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그들은 잉카 제국의 잔해 위에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이 역사는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위기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팬데믹이 국가의 의료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그 틈을 타서 외부 세력이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패턴.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래도 스페인이 무기가 좋았고 말을 타고 싸웠으니까 이긴 거 아니냐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페인은 철제 무기와 화약, 그리고 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168명의 군대가 수백만 명의 제국을 정복했다는 건 무기 차이만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실제로 잉카 군대는 스페인과의 첫 전투에서도 용감하게 싸웠고 돌팔매와 창으로 스페인 병사들을 죽였습니다. 스페인의 말 한 마리가 잉카 병사들에게 공포를 안겨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잉카인들은 금방 적응해서 말을 겨냥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스페인이 잉카의 지휘체계를 정확히 꿰뚫고 그 핵심을 제거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무기보다는 전략과 시스템의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반박은 이겁니다. 아타후알파가 바보라서 그런 것 아니냐, 함정에 걸려들다니? 하지만 아타후알파는 결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전에서 승리한 정복군주였고 수많은 전투를 경험했습니다. 다만 그는 유럽인들의 속임수와 배신의 수준을 전혀 몰랐습니다.
잉카 제국에서 약속은 신성했고 협상은 존중받았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은 그것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했습니다. 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타후알파의 치명적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타후알파가 스페인의 배신 가능성을 알았더라면 그는 절대 168명의 병사와 홀로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수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피사로를 포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래도 잉카가 내전만 없었으면 스페인을 이겼을 거다라는 반박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전염병이 없었다면 내전의 규모가 훨씬 작았을 것이고 스페인의 침략 시점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스페인은 이미 아즈텍 제국을 정복한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잉카에 대처했습니다. 피사로는 에르난 코르테스가 아즈텍을 정복한 이야기를 듣고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즉, 스페인도 계속해서 학습하고 발전하는 조직이었습니다. 따라서 내전만 없었으면 이라는 가정은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입니다.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복합적인 결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역사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투자자가 봐야 할 기준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조직의 분산된 권력 구조를 봐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집중된 시스템은 그 사람이 사라지면 끝입니다. 반대로 권력이 분산되고 각 부서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은 위기에 강합니다. 잉카 제국은 전자였고 스페인은 후자였습니다. 스페인은 여러 정복자들이 각자 팀을 이끌고 독립적으로 움직였고 필요에 따라 연합했습니다. 둘째, 반복되는 외부 충격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전염병이라는 외부 충격에 잉카는 아무런 대비가 없었습니다. 현대의 기업으로 치면 갑작스러운 공급망 차질이나 규제 변화에 대한 플랜 B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핵심 인력의 대체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아타후알파 한 명이 사라지자 제국이 멈췄습니다. 진정한 강한 조직은 누군가 빠져도 시스템이 돌아가는 조직입니다. 넷째, 외부 동맹의 중요성입니다. 스페인은 잉카의 불만을 품은 부족들을 포섭했습니다. 반대로 잉카는 스페인이 등장했을 때 기존의 동맹 관계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경고도 필요합니다. 잉카 제국이 멸망한 직접적인 계기는 내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내전만 없었으면 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염병이 없었다면 내전도 덜 치열했을 것이고 스페인의 침략도 더디게 진행되었을 겁니다. 여러 요인이 동시에 터진 복합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스페인도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의 정복 전쟁 경험과 잔혹한 전술을 가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내부 문제만 바라는 지나친 단순화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외부의 적만을 원인으로 돌리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또한 잉카 제국의 기술과 문화를 무시하는 시각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청동기 문명이었지만 건축, 농업, 행정에서 놀라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문명이 뒤처져서 망했다는 식의 접근은 역사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잉카 제국의 몰락은 우리에게 소름 돋는 교훈을 남깁니다. 가장 강력해 보이는 조직일수록 내부의 균열 하나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균열은 대개 외부의 공격보다 먼저 시작된다는 것.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잉카는 스페인 때문에 망했다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믿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대신 어떤 눈으로 봐야 하냐면 어떤 시스템이 위기에 강한 시스템인가를 고민하는 눈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의 황제에게 모든 것이 집중된 중앙 집권 체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그 핵심이 무너지면 순식간에 붕괴합니다. 반대로 분산되고 유연한 시스템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버틸 수 있습니다. 이건 역사의 교훈이자 오늘날 우리가 조직과 시스템을 평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한 조직 또는 여러분이 투자하는 기업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핵심 인물 한 명이 사라진다면 그 조직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외부에 예상치 못한 충격이 온다면 그 시스템은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잉카 제국의 몰락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뇌리에 박히는 한 줄의 통찰이 남길 바랍니다. 강해 보이는 제국도 스스로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균열을 먼저 보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감사합니다.